지난 3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한 여자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친구들이 함께 진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피의자와 피해자의 엇갈리는 진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돌아가지고 아까 걸려가지고 너희 난 어딜 도망가! 여고 시절부터 단짝 친구로 지내왔던 유진과 선자. 둘의 우정은 가족 이상일 정도로 돈독했다. 영수가! 영수가, 너 안 되겠다. 너 얼른 이거 신어. 그럼 난 어쩌고? 난 이거 신으면 되지. 얼른 신어. 친구들 사이에서 의리파로 통했던 선자. 그녀는 늘 어려운 처지의 친구들을 외면하는 법이 없었는데 나랑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응? 고마워, 선자야. 고맙게 뭐가 고마워. 얼른 가자. 응? 유진이 기억하는 선자는 그렇게 배려심 많고 사려 깊은 친구였다. 선자야, 넌 나중에 경찰 되라. 뭐? 얼마나 멋지냐? 위대해 보이고. 그치? 맞다. 의리파 이선자한테는 그렇게 순수했던 시절을 함께 보내며 그녀들의 우정도 점점 더 깊어져 갔는데 그로부터 4년 후 얘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야, 이선자, 너 너무 비싸게 구는 거 아니니? 아, 지집애. 아니, 근데 이건 다 뭐야? 이거 속기 학원에서 오는 길이거든. 뭐? 속기? 어머, 너 속기사 준비해? 야, 그걸로 국회 들어간 사람도 있대. 어머, 정말? 그렇다니까. 그럼 혹시 선자 너도? 아이, 그건 아직 모르지 뭐. 그런데 국정원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나 봐. 국정원? 웬일이야. 역시 선자 너답다. 큰 꿈을 이루고 싶어했던 선자. 친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해줬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속기를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고 속기 일을 아르바이트식으로 조금 하다가 그쪽에 연관된 사람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뭐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속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예. 연결이 돼서 들어갔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본인이. 신혼집이라 역시 틀리네. 결혼 후 유진은 선자와 오랜만에 만남을 갖게 됐다. 한번 들리라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 척이냐? 미안해. 내가 좀 바빴어. 그동안 뭐 했는데 몇 달 동안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실은 나 저기 국정원. 국정원? 국가정보원? 너 드디어 합격했구나. 난 네가 될 줄 알았어. 그래? 그럼 그렇지. 우리 이선자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리가 없어. 노력 끝에 자신의 꿈을 이뤄낸 친구. 유진은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국가정보원에 취직한 이후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모습은 친구들 사이에서 늘 선망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중학교 동창생과 결혼을 하게 된 선자. 국가정보원과 정보기관에서 보내온 화환들은 그녀의 출세를 대변해주기에 충분했다. 야, 아까 주례 선생님이 신부 이선자 양은 정부기관 공무원으로서 그럴 때 걔네 시댁부정 봤니? 봤지.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지 뭐. 걔네 학교 동창이라 정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솔직히 선자가 아까워. 안 그래? 그렇게 출세가도를 달리던 선자의 행복은 늘 탄탄대로 같았다. 우리 손주 너무 이뻤어. 애썼다. 고생했지. 아니에요, 엄마. 임신 내내 야간 근무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정말 수고했어. 그래, 아이고. 예. 저 국정원 정보과에서 보냈는데요. 이선자 씨 병실 맞죠? 예. 아유,
세상에. 이야, 역시 저 고급 공무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녀가 출산을 했을 때 역시 국정원에선 축하 화환을 보내며 직원에 대한 수고 표시를 잊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국가정보원에 있는데 자금 담당을 하는 박미영이라는 언니가 있다. 근데 그 언니가 그 국가정보원으로 들어오는 비자금 형식의 돈을 어음으로 받는데 그거를 할인해주고 대신 수수료를 받는다. 할 생각 있으면 얘기해라.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사는 그때 2부 5리, 이보리. 예, 3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대로 10일 맞지? 10일 만에 이자가 이게 얼마야? 얘는 믿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정말 정치비자금으로 들어온 거야? 그렇다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알려줄게. 고마워. 선재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고 많은 이자까지 받은 유진. 그녀는 15년 지기 친구에 대한 우정을 새삼 실감하게 됐다. 자자, 내 동생 이선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축하하며 건배! 야, 이선자, 이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거야? 진짜 케빈아 케. 좋겠다. 대통령이 이번에 청와대 가족 만찬에 초청하셨어요.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네? 어? 나도 청와대에? 이야, 이거 딸내미 덕분에 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아, 경사야, 경사야! 자, 위하여! 선자의 청와대 파견 근무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구들은 축하의 자리를 갖게 됐고 선자는 그 자리에서 유진에게 다시 어음 할인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유진아, 이번에도 어음 할인이 하나 있는데 어때? 해볼래? 너도 알잖아. 우리 신랑 가게 정리하고 세일 준비하는 거. 걱정하지 마. 이번 건 20일짜리야. 우리 엄마 아빠도 하셨고 우리 오빠는 1억 넘게 했어. 그래? 20일 있으면 돈 나오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번에 나랑 같이 국정원 다니는 미영이 언니가 같이 하는 거라서 확실해. 그 언니가 자금 담당이거든. 남편이 사업을 정리한 터라 상황이 어려웠던 유진은 확실하단 말을 믿고 선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돈을 맡겼어? 20일이면 나온다잖아. 당신 일 시작하기 전에 이자라도 받을 겸 해서.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국정원으로 다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다니는 걸 본 적도 없고 돈이 한두 푼이야 말이지. 설마 선자네 부모님이랑 오빠 이모 다 맡겼다는데 걔가 딴 생각 하겠어? 가족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래,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잘했겠지 뭐. 자자. 사업 재기를 위해 준비해놓은 돈이었기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러나 유진은 자신에게 있어 가족 이상인 친구 선자를 단 1%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20일이 지나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 오후 늦도록 선자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유진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진짜 잘한다. 그날따라 오전 근무가 없었던 선자는 뒤늦게야 유진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유진아. 선자야.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바빴어. 언니가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 내일 아마 보내줄 거야.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저기 나 지금 좀 바쁘거든. 다시 통화하자. 응? 오늘 사무실 안 가? 오늘 특별 근무라서 좀 늦게 나가도 돼. 10년 넘게 그녀를 보아온 가족과 친구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직업과 일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니가 뭐 해외 출장을 갔다. 내일모레 들어오면 그때 바로 입금될 거다. 근데 들어왔는데 뭐 아빠가 부친상을 당했다. 강미영 씨. 강미영 씨. 응.
그래서 며칠 못 나온다. 나오면 바로 입금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또 얘기한 게 박미영 씨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서 입이 돌아갔다. 그래서 전혀 출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얘기를 끌어갔어요. 얼마나, 몇 차례나 그렇게 끌어가서. 6개월을 그렇게 끌어갔으니까요. 이미 약속한 날짜로부터 2달이 지난 시점. 유진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면목조차 없었다. 자금을 담당한다는 박미영은 직접 유진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의 처신을 사과하기까지 했다. 그때까지도 유진은 마음을 졸이며 돈을 돌려받기만 기다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유진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데 죄송합니다, 장관님. 경우 없는 일인 줄은 아는데요. 제가 꼭 진실을 알아야 돼서요. 거참, 저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박미영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 사람과 주식량도 거래 같은 것도 한 적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예, 그런 사실 분명 없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제가 직접 청와대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유진은 청천벽력 같은 장관의 대답에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누구에게서 거짓말이 시작된 것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결국 유진은 친구 선자를 미행하기로 하고 그녀의 출근 시간에 맞춰 뒤를 따라가 봤다. 출근하기 위해 선자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한총물 광고대 행사가 아닌가. 그 사실을 확인한 유진은 그제야 선자의 사기를 의심하게 되는데 유진은 자신과 함께 선자에게 돈을 맡긴 또 다른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야, 완전히 속았어, 완전히. 아니 얘가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국정원 좋아하시네. 선자 걔가 완전히 우리를 갖고 논 거라니까. 뭐? 내가 장관님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어. 장관님도 어이없어 하시더라고. 에이 설마. 봐봐. 얘가 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비밀금고 열어서 이석준 검사 찾아가라고 비밀번호까지 적어줬다니까? 친구에게 은행에 비밀금고 번호까지 적어줬다는 선자. 얘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미 선자의 사기를 확신하고 있는 유진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으로만 여겨졌다. 너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랬는데? 너 진짜 어이없다. 그렇게 날 못 믿겠어? 그럼 네가 진짜 국정원에 다닌다는 거야? 그래, 몇 번을 말해야 되니? 너 내가 장관이랑 직접 통화까지 했어. 자긴 박미영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는데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너 진짜 웃긴다. 왜? 나까지 한번 물어보고 다니지 그랬어? 네가 그렇게 확인해봤자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할 거고 나보고는 사표 쓰라 그럴걸? 한치의 잘못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는 선자. 그녀의 태도는 유진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청와대에서는 진짜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겠죠 저한테. 근데 정말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제 신랑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한번 뒤따라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 신랑한테. 그래서 뒤쫓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밝혀졌다. 일반 그냥 평범한 사무실로. 예. 이제 가족들한테는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선자의 사무실 찾은 유진. 그녀는 절친한 친구였기에 더욱 진실을 밝혀야 했다.
여보세요? 선자야, 나야. 또 돈 때문에 그러니? 미영이 언니가 준댔잖아. 그래, 그건 알았고. 근데 너 지금 뭐 해? 나 지금 정보원에 진술하러 왔어. 네가 하도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정보가 밖에 샌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래. 정보원? 결국 손자의 거짓말은 그렇게 들통나고 말았다. 미안해. 나도 정말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지냈거든. 유진아, 말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었는데 애들 때문에. 됐어.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내 돈만 변제해준다고 약속해. 난 그거면 돼. 갚을게. 꼭 갚아줄게. 수원에 오빠 명의로 된 아파트 있거든. 그거 사실은 내 거거든. 그거 팔리는 대로 네 돈 먼저 갚아줄게. 선자야, 우리 친구잖아. 다신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15년 동안 늘 가족처럼 지내왔던 친구. 유진은 차마 그 질긴 인연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일자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이것만 팔리면 바로 줄게. 그래, 그 돈 있어야 우리 신랑 다시 일어서. 내가 부탁할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유진과 손자는 부동산에 오빠 명의의 집을 내놨는데 그 후로 손자의 마음을 배려해 돈에 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유진. 그러나 이상하게도 2달이 지나도록 부동산에선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사업 자금이 다급해진 유진은 다녀온 부동산의 명함을 찾아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네, 저 부동산이죠? 저번에 수원 아파트 매매 내놓은 사람이에요. 부동산치에서는 울며 불며 사는 사람이 안 사겠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내가 다시 통화를 하겠다. 집 내놓는 거 맞아? 그랬더니 그래, 내놓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같이 내놨잖아. 너무 황당하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유진은 그토록 믿었던 친구에게 2번의 배신을 당하게 됐고 하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여보세요? 유진 씨,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애 엄마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살이요? 선자가요? 유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시도한 선자. 그녀의 가족들은 오히려 유진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되긴 아무리 돈을 안 준다 하기로서니 어떻게 애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선자가 거짓말을. 유진아, 너 어떻게 손자한테 이럴 수가 있니? 다 너 잘 되라고 도와주려다 이렇게 된 건데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변상해 줄 테니까 이젠 얘한테 돈 내기 절대 하지 말거라.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고 살면 절대로 잘 된 법 없다. 너도 친구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연이은 2번의 배신. 그것도 모자라 유진은 한순간에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선자가 회복한 후 조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됐지만 그녀의 태도는 끝까지 당당하기만 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형사 2부에 조서 쓰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거짓말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어 있던 친구들의 엇갈린 운명. 그렇게 그 기나긴 그녀들의 인연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가족과 친구들의 피해 규모 7억 원. 그녀는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 말았는데 피고인은 본인이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전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 와전된 것뿐입니다. 전 분명히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단지 기회를 놓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유, 그건 아직 모르지 뭐. 그 시작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원? 역시 선재 너답다야. 변변한 직업도 없는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준 친구들이 솔직히 제 스스로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엔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만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기치 않게 시작됐다. 너 국정원 취직했다며? 제대로 한 턱 쏴? 그래, 미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국정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문이 국정원에 들어갔다는 사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게 바라봐 주었고 저 역시 부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 나란히를 하느라 그러니? 웬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한두 번 생색을 내느라 진빚이 2천만 원이 넘었고 백수인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잘못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도 술값이라도 한 번 더 내야 되고 부모님들에게도 뭐 월 얼마씩 생활비를 주다 보니까 카드빚이 계속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카드빚이 한 2천만 원까지 쌓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을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만 잠깐 빌렸다가 저기 카드빚을 갚은 후에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 5천만 원? 알았어. 내가 스스로 잘 받아서 돌려줄게. 이모한테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 엄마. 그러나 쉽게 갚게 될 줄 알았던 돈은 더 물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써야만 했던 돈이 더 많았으니까요. 제 솔직한 심정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온 엄청난 파장. 단지 카드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사칭 사기 결말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돈도 잃고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마저 잃게 된 그녀의 어리석은 행동들. 그러나 그 애증 속에서도 친구는 그녀의 순수했던 모습을 기억하려 한다. 어떤 모습이 제 본 모습이었을까요? 글쎄요. 정말 괜찮은 친구, 정말 나한테는 괜찮은 친구였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글쎄 굉장히 충격적이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그 모습이 진짜일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일이 커졌을 뿐이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 맞는 모습일 것 같아요. 결국 국정원 비밀요원을 사칭한 사기극은 징역형을 선고받고서야 비극적인 무대에 막을 내렸다. 지난 10년간 남편과 가족 모두를 철저히 속이며 살아왔던 이 여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과연 이런 거짓 사기극이 들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차가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차라리 마음만은 후련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드는 일이니까요.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며 걸려온 협박 전화. 그리고 전화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구타 소리와 아들의 울음소리. 아들의 생사가 걸린 일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몸값을 송금하는 사람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멀쩡히 돌아오는 아들. 여보세요? 자식이 돌아온 후에 이 모든 것이 전화금융 사기임을 깨닫는 사람들. 네,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지방 법원장도 이에 속아서 6천만 원을 뜯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납치범의 협박 전화, 그리고 아들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는 상황. 초조한 부모 마음 법원장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바로 몸값 6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계좌 추적 결과 중국인 명의 통장을 이용한 전화금융 사기단임이 밝혀졌다. 모 지방의 법원장까지 꼼짝없이 당하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누구라도 걸려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기범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나라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보이스피싱. 하지만 지혜롭게 피해간 사람들도 있다.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납치돼가지고 납치범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돈을 요구하고 그치 당하고 보니까 직접 무슨 이런 일도 다 끝난 수년인데도 이렇게 당하는 수가 있는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근데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한 수십 번씩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상하다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냥 껐습니다, 전화기를. 수법에 걸려든 아들. 예. 발신자 번호 제한인가? 그거? 예. 번호 알 수 없는 번호 그런 걸 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린 그 시간.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사기꾼들. 아들을 납치했다며 몸값을 요구하는데. 내 아들을 납치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런 막 젊은 애 막 건지는 소리 울고 막 하는 소리가 너무 귀에 신선히 들리기 때문에 애 이름도 덜 미우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애라고 제가 그냥 믿었죠. 그냥 믿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워낙에 깜깜했어요. 다 살았다 싶었어요. 저한테는 아들이 전부거든요. 하지만 전화 속 어색한 사투리와 말투에 금방 전화 사기임을 의심한 엄마.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우리가 10층이거든요. 10층에서 1층까지 동인가 계속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이 소리가 나잖아요. 자, 그러면 도민이 눈치채고 가져가지고 저는 조용한 그 계단을 통해가지고 내려놨었거든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엄마는 무조건 밖으로 나와 아파트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보세요. 112죠? 여기 엄마 아파트인데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화 사기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자식이 어디 있는데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것부터 꼭 확인해가지고 돈 붙여야 돼요. 그걸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붙이는 사례가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애가 그래 아르바이트 하는 데 있더라고요. 허탈해가 내가 한 3일 병이 났다니까요. 너무 허탈하고 너무 그때 놀래가지고. 지난해 12월 3주 동안 납치 전화 사기만 30여 건.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워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추적 결과 보이스피싱에 사용했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용의자 얼굴이 CCTV에 찍혔다. 용의자는 대만에 본거지를 둔 국제적인 조직원이며 상습적으로 한국에서 사기를 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출입국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공항의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얼굴을 파악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만 33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한국이 범행 대상이 된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예, 대만에서 당시에 범행을 막을 길이 없어서 은행 한도를 낮췄다고 그런 이야기를 대만인 피의자한테 들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범행에 착수를 했다가 그 한도가 인출 한도가 낮아서 그 범행 대상을 삼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통장 개설이 용이하고 또 현금 인출 한도도 은행마다 제각기 달라서 모든 은행들이 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들은 통장을 어떻게 구한다는 걸까? 관광객에게서 돈을 주고 통장을 산다는데 돈이 궁한 관광객들은 통장을 쉽게 매매한다. 그렇다 보니 사기에 사용된 대부분의 통장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명의 통장. 그 개설 절차는 어떨까?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하러 온 일본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왕좌왕하더니 곧이어 은행 창구로 안내되었다. 창구 직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통장 개설을 하러 왔다고 의사를 밝히는 일본인. 통장 개설을 원하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은행 직원은 돈다발을 꺼내들었다. 환전을 요구하는지 착각을 한 것이다.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 결국 서로 짧은 영어 단어 몇 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여권의 사진과 창고에 있는 외국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다른 확인 없이 바로 통장 개설 절차가 진행되었다. 현재 머물고 있는 한국 주소를 모른다는 외국인. 모르면 그걸로 끝이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통장 개설이 진행되었다. 여권이 외국인의 유일한 신분 확인 증명서인 셈이다. 너무나 단순한 외국인 통장 개설 절차. 여권의 사진만 확인한 채 바로 통장이 발급되었다. 통장을 신청한 지 5분여 만에 외국인에게 통장 하나가 뚝딱 발급되었다. 카메라에 찍힌 것이 전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다. So, are you tourist or living in Korea? I'm tourist. Tourist? Yeah. So why the bank account here in Korea? Because I often come to Korea, so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while traveling. So I thought it was safe. And what did they ask you, to make bank account? They asked me to show passport and just place of my stay. But they didn't ask address. Oh, really? Oh, I see the different spelling, the name. Yeah, N-A-K-E-A, and you made the mistake, right? Yes, but they didn't ask me. Oh, they didn't? They didn't say this is wrong. 신원 파악도 소홀했지만 발급 통장에는 이름까지 잘못 나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통장을 개설했던 은행 직원을 만나봤다. 국내 주소가 있냐? 그랬더니 국내 주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없는데 통장을 못 만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명적 의미는 그거거든요. 고유의 주민등록번호 그거 가지고 본인이 금융실명적 거래를 했다. 이제 통상 우리가 한글로 하잖아요. 이름은. 근데 이제 스페링으로 들어보면 못하던 알 수도 있고. 너무나 쉽게 외국인 성명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은행 직원. 여권 하나면 별다른 신분 확인 없이 통장에 현금 카드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외국인들. 여권 믿을만 할까?
근데 요즘 뭐 사실 군대도 전들었게 위조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위조액은 은행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은 없나요? 그냥 사고가 많은데 그런 걸 들으신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 교육도 받긴 받는데요. 뭐 단지 뭐 조심해라, 신중을 해라, 뭐 그런 어떤 불임세한 얘기지. 딱딱 어떻게 요건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유일한 신분 확인서 여권 얼마나 안전한 걸까? 홀로그램 그다음에 다 살아있거든요. 실은 이게 가짜예요. 예. 홀로그램 똑같이 나와요. 지금 그런데 그대로예요. 위조를 막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똑같이 복제되고 있는 여권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위조 여권은 일반으로는 판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확대경으로 봐야만이 실제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조차 위조 여권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 전화금융 사기의 시발점인 외국인 통장. 그 통장의 유일한 증명서라는 여권 또한 믿지 못할 상황. 위조의 수준도 높고 확인 절차도 대상을 통하지 않고는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뭐 다른 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보이스피싱이 늘면서 위조 여권도 전년 대비 300% 이상이 늘었다. 외국인 통장 개설의 용이함을 이용해 점점 대범해지고 진흥화되고 있는 외국인 전화금융 사기.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 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시행하면 좋겠다. 현금 카드 발급 기준도 좀 신용카드에 준해서 좀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기계좌 개설된 거, 최근 2, 3개월 내 개설된 것들에서도 거래 행태를 봐서 의심스러우면 주의계좌로 등록해서 창구 거래를 유도토록.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사기, 국제 전화금융 사기. 외국인 통장 뒤에 숨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전화 사기범들.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듯하다. 본인 스스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본격화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전화사기 피해 건수는 3,04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250건의 범죄라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며 전화 여러분이나 언제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이 이제부터라도 전화금융 사기범 특별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최고의 예방법은 그저 우리들 자신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그 주부처럼 말이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는 과연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시죠. 폐암이라뇨, 선생님. 아닐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쵸? 저희 아버지 지금껏 감기 한 번 걸려보신 적 없던 분이세요. 근데 폐암 말기라니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조직검사 결과상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안 믿을래요. 엄마, 우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자. 가서 다시 검사해요. 가자는데 왜 이러고 있어, 엄마? 누나, 왜 이래? 왜 이러다니? 아버지 돌아가시게 놔둘 거야? 보고만 있을 거냐고? 아가씨! 어머니! 어머니! 아가씨! 언니! 우리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청천벽력 같은 아버지의 말기암 선고. 괜찮아요, 아가씨. 오지 마요. 모든 가족이 충격과 시리에 빠졌지만 단 한 사람, 며느리만큼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님께서도 가족들을 보고 더 힘을 내시죠. 이러다 엄마마저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살필게요. 미안해요, 언니. 공장의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시간을 빼는 게 여의치 않네요. 어디 세상이 자기 일처럼 사정 봐주고 그러나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그나저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누나? 앞으로 만만치 않게 될 텐데. 우리 형편에.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지. 아가씨, 그리고 도련님,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제가 아버님 꼭 살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저한테 맡기시고 두 분은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큰오빠의 아내이자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정소희 씨. 형수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3년 됐나? 벌써 그렇게 됐네. 그녀가 양씨 집안의 새 식구가 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 우리 오빠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더니 좋겠어, 오빠. 총각 귀신은 면하게 돼서. 오빠한테 버릇 없이. 아, 농담이야, 엄마. 아프게. 농담 아닌 것 같은데? 고맙죠, 저 얘가. 마흔을 넘기도록 짝을 찾지 못하던 큰오빠에게 38살의 나이로 시집을 온 정소희 씨. 두 사람 모두 남들보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들의 신혼일기는 젊은 부부들 못지않았다. 아버지가 밭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 알았어. 지금 나가려고 그랬어. 언니, 우리 오빠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아유, 아가씨도 참. 아이,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말 안 했네. 아이, 좀 들려줘 봐요. 두 사람 러브스토리. 뭘 그런 걸 그렇게 꼬치꼬치 깨물어요. 단 하나, 이토록 행복해하는 그들이 왜 이제서야 만나게 됐는지 궁금할 따름이었는데. 무슨 전화를 저렇게 오래 한대? 너 벌써부터 시누이 노릇 하려 드는 게야? 그게 아니라 얄밉잖아. 시집 온 지 1년이 다 됐는데 1년 12달 콧배기도 안 비쳤으면 이런 명절날이라도 팔 걷어붙이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얄밉긴. 이 엄만 40 넘은 오빠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구만. 그렇게 자꾸 떠받드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야, 엄마. 어허, 버릇 나쁜 건 바로 너야.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잔소리 말고 설거지나 빨리 해. 아이고, 참. 미연 씨에겐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얄미운 새언니.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오빠에게는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며느리가 바로 정소희 그녀였던 것이다. 어떻게 만나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 회사 타고 씻어서 가는 식당에도 다 있잖아요. 그 식당 아줌마하고 소개를 만났대요. 연락을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또 부모님한테 관심을 이렇게 많이 보이는 편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그렇게 많이 연락 통화를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명절 때는 한번 볼까 그런 식이에요. 애기딸 빛이 빠져 죽고는 못 살고 나쁜 소리 해도 좋다고 오냐. 나는 그거 싫었어요. 우진 양반을 한 것이. 우진 양반은 좋아서 오냐 단나 오냐 그거 즐겁게 하려 오냐.
옛날엔 형수가 참 얄밉고 싫었는데, 그치? 아버지가 아프신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아무튼 지금 형수라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야. 엄마 혼자 아버지 간호했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 가자. 때문에 그녀가 더욱 고맙고 새롭게 보이는 미연 씨 남매. 그러지 말고 가자. 걱정 말고 가자. 올라가자마자 또 출근해야 된다며. 이러다 누나까지 쓰러져. 제철아,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그래, 엄마도 있고 형수도 있잖아. 아버지. 그러지 말고 가, 누나. 내 형이랑 애들이 기다려. 부모님 곁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던 두 사람은 그렇게 며느리인 소희 씨에게 아버님을 맡긴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병든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생업으로 돌아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왜 그래? 아니야. 네, 언니.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전화 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병원비 때문이에요. 병원비요? 입원비는 제가 어찌어찌 해서 냈는데 진단비랑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요? 700만 원이요? 아니요. 많아도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죠. 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예상대로 날아든 거액의 병원비. 짐작이 했지만 그리 넉넉지 못한 가족들로서는 무척이나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나한테도 그랬어요. 무슨 CT 촬영하고 뼈 촬영하는 게 있대요. 뼈 뭐 약물 먹고 하면 투명하게 다 나온대요. 그거 촬영하게 해가지고 이틀에 300원 줬대요. 아버지 조직검사 수술했거든요. 조직검사 수술할 때 300이 나왔고 얼마가 100원 얼마. 병원비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CT나 MRI 비싸다는 걸 알고 그게 또 비싼 줄 알았죠.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완전히 딱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본인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포기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이것밖에 마련하지 못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아우, 죄송하긴요. 무슨 그런 말씀을. 다행히 금액은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넘긴다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항암 치료하게 되면 돈이 몇 배는 든다던데.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야죠. 돈이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아버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참, 아버님께서 아가씨 내려온 거 아직 모르시죠? 먼저 들어가 봐요. 전 병원비 내고 들어갈게요.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는 미연 씨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힘이요 자산이었고, 가족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생활비를 쪼개어 거액의 병원비를 충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500 필요하다 그랬지? 오빠 형편에 500만 원이나. 이걸 어떻게 마련했어? 퇴직금 좀 남기고 대출 좀 받았죠. 왜 그래요, 언니? 어디 아파요? 아니요. 어제 아버님 곁에서 밤을 샜더니. 이래저래 언니가 고생이 많네요. 전 괜찮아요. 아버님 살리는 게 먼저죠. 죄송해서 어쩌죠. 전 이거밖에. 금액이 중요한가요, 도련님?
엄마, 올케 언니가 정말 아버지 수발은 잘 드는 거지? 그럼 잘하고 있어. 진짜지? 잘해. 근데 엄마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 어디 아파? 얜... 아유, 저기 아버지 오신다. 좀 괜찮으세요? 아버지 앞에서는 새언니 얘기 꺼내지 말어. 알았지? 응? 알았어. 투병 생활에 해가 될까 작은 심려 하나 끼치지 않으려 노력한 미연 씨네 가족. 덕분에 그녀의 아버지는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지 그 누가 알았을까. 항암 치료를 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데 어떡하죠, 아가씨? 부탁 좀 드릴게요. 글쎄 안 된다니까 자꾸만 그러네. 오늘까지 병원비 내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 치료도 못 받고 강제 퇴원이에요.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석 달치 월급 어떻게 선불로 줘요? 그리고 대체 어떤 회사에서 계약직할 때 선불로 준답니까? 에휴 참. 공장장님! 지난번에 1,500만 원 넘게 지불했다면서.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무슨 돈이 또 들어. 이번엔 2차 항암 치료를 해야 된대. 그럼 2차 치료만 하는데 그만한 돈이 들었단 말이야? 응. 이상하다. 우리 시아주버님도 폐암 말기였거든. 근데 그 정도 돈 안 들었는데. 뭐?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봐. 지금껏 청구된 병원비가 상식 이상으로 과다하게 측정된 것 같다는 동료의 조언. 모르긴 몰라도 병원에서 너한테 바가지 씌운 게 분명해. 여기 책임자 어딨어요? 무슨 일이시죠? 아픈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글쎄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요. 708호 환자 병원비요. 제가 알기론 다른 병원에선 치료비가 1,500만 원씩이나 나오지 않는다는데. 708호요? 뭔가 잘못 알고 오셨나 본데 708호 환자분한테 청구된 병원비는 245만 7천 원입니다. 네? 계산착오도 바가지 요금도 아니라는 병원 측의 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세부명세서 끊어보니까 토탈 병원비가 퇴원하셔가지고까지 245만 원인가 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한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돈은 다 건넸는데. 700만 원이요? 자, 여기 500 필요하다 그랬지? 그렇다. 범인은 바로 이 사람. 이번엔 병원비가 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며느리인 그녀가 가족들로부터 병원비를 부풀려 받아 챙긴 것. 엄마! 아유,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올케 언니 어딨어? 밤을 새서 집에. 무슨 소리야? 어젯밤엔 제철이가 있었다는데. 엄마 바른 대로 말해봐요. 올케 언니 지금까지 병원에 얼마나 있었어? 아버지 병수발을 들긴 든 거야? 왜 말을 못해? 새언니가 병수발을 들고 안 들고가 뭐가 중요해. 아버지 빨리 낫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며느리의 배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승진이랑 싸울까 싶어서, 안 좋게 할까 싶어서, 지오빠한테 내가 뭐라 할까 싶어서, 당신 아들한테 뭐라 할까 싶어서 그걸 다 감추고 당신한테 사킨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 병수발 잘한 줄 알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다 하겠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각. 가족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만으로도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 더욱이 그녀가 가로챈 그 돈은 사경을 헤매는 시아버지의 목숨과도 직결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실로 어처구니 없는 건 그녀의 행동뿐만이 아니었다. 모른다니 그게 말이 돼? 글쎄, 나도 그 사람하고 연락 안 된 지 일주일이 넘었어. 친정은? 신정? 없어, 그 사람. 그럼 본적지라도 돼. 혼인신고를 했음 본적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혼인신고 아직 안 했어. 어떻게 3년 넘게 같이 산 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할 수 있어?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아니, 혼인신고든 결혼식이든 얽매이는 게 싫다잖아. 그래서 못했지 뭐.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바보야. 그동안 언니가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다고 알아? 무슨 말이냐고. 좀 똑바로 좀 말해봐. 오빠가 마누라랍시고 떠받들던 여자한테 우리 아버지 살릴 돈은 몽땅 사기당했단 말이야. 가족이라 하기엔 그 존재감이 유령과도 같은 그녀. 그녀에게 있어 미연신의 가족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결혼식을 식장 마련해서 시켜주마. 그래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만 치고 결혼식을 안 하더라고요. 임신한 여자라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애초시행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신해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애는 지금 현재 저희 형님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애만 형 밑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요, 저희 형님이 데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고 그냥 형수 그렇게 부르고 그랬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재수 씨가 이렇게 돈을 쳤잖아요. 네. 이렇게 가족들은 이렇게 재수 씨는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원하죠. 내가 몇 번 물어봤어, 의중을. 내가 몇 번 물어보고, 내가 10번, 100번 오늘도 이거 만약에 이해 되면은, 오빠 입장 생각해서, 이러면 혼자 100번을 생각했어. 1000번만 번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거든. 예, 내 온이요. 그게 내 손. 내 아들 거기서 그냥 끄집어 내주면 참말로 그 소입니다. 애기는 우리가 기꺼이 깨요. 걱정 말고 내 새끼인데 좀 걱정을 짠이 구석만 시키죠. 나는 그거의 소원이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아온 며느리. 최소한의 도리나 가족관계마저도 거부해온 그녀에 대해 가족 모두는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700만 원이요? 생업에 쫓기던 자녀들을 대신해 시아버지의 간호를 맡겠다며 자처한 며느리. 저 이거밖에. 금액이 중요한가요, 도련님? 식구들을 속이고 병원비를 부풀려 가로챈 그녀를 과연 법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치료비가 실제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가족들로부터 치료비에 쓰라고 보낸 돈을 받아서 가로챈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친족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그 며느리는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만 있었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족 관계가 없어서 가족들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믿음과 시아버지의 생명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며느리. 돈 앞에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저버린 그녀의 행동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고 해도 이번엔 병원비가 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버지가 놓쳐버린 치료의 기회를 과연 어디서 되찾아야 하는 것일까? 돈 앞에선 시아버지의 생명도 남편도 가족도 없었던 반인륜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이 여인을 반드시 찾아내 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며느리, 믿어왔던 아내한테서 받은 가족들의 충격과 배신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가족들에겐 그 배신감을 논하기보다 더 급한 것은 아직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족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그런 현실이 이 사건을 보는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기 예방 프로젝트 트릭이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볼프웨어 잔디로에서 상품권을, 레드킵 투어에서 상품권을, 주식회사 효원라이프에서 도소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